이번 시간에는 거시 경제 모형 중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 또는 국민소득 결정 모형의 출발, 그 시작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형의 개요 그러면 뭐 총수요와 총공급이니까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 공급에 관해서는 생산 함수를 한번 살펴본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부존 자원, 특히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생산 함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봄으로 통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본 것으로 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수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소득 방정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라고 하는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도 하죠. 그 수요 측면의 그 항등식을 수요 측면으로 바라보고 그 각각의 소비, 투자, 정부 지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공급적인 측면이랑 수요적인 측면이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이 결정되겠죠. 수요 공급 모형,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시간에 배웠던 것들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특징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점점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폐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것은 폐쇄 경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closed economy라고 한 영어의 번역에서 나왔고요. 국제 무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엑스포트와 임포트가 0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균형 무역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M과 X가 같다면 국민소득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니까 똑같은 closed economy와 똑같은 특성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closed economy라는 것은 트레이드를 고려하지 않은, 외국과의 무역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시장만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모형이라는 거는 복잡한 현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는 것이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볼 경제는 폐쇄 경제다, closed economy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측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볼 텐데 그 수요 측면을 이해가 깊어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같이 한데 묶어서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이렇게 쭉 훑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총수요의 구성 요소는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Expenditure,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소득을 구성하죠. 이게 국민소득 항등식, 특히 Closed Economy 국민소득 항등식이라고 하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는 무엇인가? 소비죠, 소비. I는 Investment, 투자입니다. G는 Government Expenditure, 그래서 정부 지출이고요. 정부가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 그러니까 그 수요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Closed Economy, 폐쇄 경제에서는 NX, 다시 말해 X-M이죠. 순수출은 0이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측면을 소비에 대한 소비로부터 소비 수요 또는 재화와 용역,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이게 수요적인 측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먼트 I는 투자죠. 투자인데 이제 투자재,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죠. 그 투자재에 대한 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G, 정부는 정부 영역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소비입니다. 소비. 컨섬션이죠. 그래서 C라고 쓰고요. 도대체 이 소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소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소비를 결정짓는 변수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형을 다룰 때 수학적인 논리 체계를 계속 따르다 보니까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C는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 또는 C는 어떤 변수의 함수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소득이냐가 다시 한번 중요한데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function of Y 뭐 이래서 Y라는 소득의 함수다. 여기서 말하는 Y는 국민 소득이죠. 국민 소득이 Y, GDP라고 해서 생산한 거,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구해낸 거, 우리 자원에서 있는 K와 L을 이용해서 생산해낸 모든 생산물의 가치, 그게 결국 균형에서는, 거시경제적 균형에서는 그 Y가, 생산물이 소비로 연결된다는 거죠. 예. 지출 국민 소득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게 수요적인 측면이라면 그 생산된 Y양, 생산량 GDP 그 자체가 결국은 지출하고 같아진다. 지출 국민 소득과 생산량, 생산 국민 소득이 같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Y가 결정되고 그 Y가 결정됐을 때 소득이 결정된다면 그 소득에 의해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죠. 네. 뭐 미시경제학 시간 또는 경제 원론에서도 우리 소비 함수 또는 소비 행태에 대해서 분석할 때 물론 뭐 소비자의 preference, 기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양이 그 소비량 자체, 각 개별적인 상품의 수요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aggregate 레벨에서는 네. 전체적인 소비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득의 크기가 커지면 소비도 역시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비라는 것은 소득의 함수다. 근데 과연 어떤 소득의 함수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럼 가처분 소득이 뭐냐?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다가 정부, 우리가 국가 경제를 주로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득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떼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 그 통장에 꽂히는 그 돈 자체, 가처분 소득 자체에 영향을 받아갖고 소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인데 가처분 소득의 함수냐. 그런데 다른 변수들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산이죠. 자산. 그래서 자산 효과라는 또 다른 영향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만약에 내가 자산이 많아요. 만약에 자산이 많아서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하나 사놓고 땅도 사놓고 뭐 상가도 사놓고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의 자산을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가 뜨겁죠.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소득이 직접 오르는 것만큼 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언정 자산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 자산이 오른 만큼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아니면 지금부터 자본소득으로 발생할 예측 가능한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산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산 효과를 제외하고도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그러면 C는 function of y-t. 그쵸? Y가 여기서는 소득이고 T는 조세입니다. 그죠? 총소득에서 총조세를 뺀 값. 그러니까 총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이라는 건 Y고, Y에서 T 양을 빼면, 총 조세 양을 뺀다면 가처분 소득이 되겠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조세를 많이 거두면, 조세율이 올라가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각각의 현상 또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뭐 코로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지금 경제가 불황으로 흘러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재정 지원금을 줘야 된다. 또 뭐 재난을 당한 국민들한테는 재난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 정부 지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건 이전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 그 소득의 자체, 전체적인 총 국민 소득의 자체, 가처분 소득의 자체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T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그 현상을 소비 자체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소비,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컨섬션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다. y-t의 함수다. y-t 자체가 커지면 컨섬션이 올라가고 y-t 자체가 작아지면 컨섬션이 작아진다. 그건 논리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의 함수다. 가처분 소득의 양의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라는 것은 마지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효용, 그래서 마지널 유틸리티라고 하죠. 한계 비용,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마지널, 이게 이제 원래 개념은 미분에서 왔습니다. 그죠? 미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게 뭐 단위가 1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처분 소득이 조금 변했을 때 소비가 얼만큼 변하느냐. 그러니까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면 Y의 증가가 C의 변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가처분 소득이 1원 증가했을 때 소비로 연결되는 건 한 0.8쯤 된다. 그러니까 80%를 평균적으로 거시경제에 속한 경제 주체, 여기서는 가계가 되겠죠. 가계가 소비를 하는 주체니까 가계가 80%를 소비한다.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은 0.8이 됩니다.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그래서 MPC라고 씁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고요. 한계 소비 성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경제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소득이 증가되는 거 아니면 조세를 1% 감소한다거나 한 단위 감소했을 때 전체 GDP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함수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C를 Y축, 그러니까 수직축, 그 다음에 Y 소득을 Y-T 가처분 소득을 수평축 X축에다 놓고 그리면 우상향하는 소비 함수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소비 자체, C의 전체 크기 자체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감소한다. MPC가 가처분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선의 소비 함수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려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이 소비 함수의 기울기는 뭐다? MPC다. Marginal Propensity Consume.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선으로 표현됐죠.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됐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경우 그러니까 소득 수준, 가처분 소득 수준에 따라서 MPC가 변하진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죠. 가처분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은 아마 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 수준이 아주 낮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번 거 거의 다. 또는 빌려서라도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바로 봤을 때 100%의 소비 성향을 가질 수 있죠.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그 생활비로 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한 80% 쓴다. 그럼 0.8의 기울기를 가진 소비 함수를 그려볼 수 있겠네요. 국가마다 한계 소비 성향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미국은 좀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고 한국이랑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 성향도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다. 우리 한참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축 성향이 높다 보니까 경제를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잘 쓸 수 있게 자본시장의 벽을 좀 낮춰가지고 해야 된다.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더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드 사용도 장려를 하고 상황은 그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독일과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 저축 성향이 높아서 그것도 한계 저축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처분 소득이 1 단위 늘어났을 때 저축은 얼마나 늘어나냐. 그거와 반대로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를 저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0.8이 한계 소비 성향이다. 그럼 한계 저축 성향은 0.2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소비함수 우상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투자,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I로 쓰고요. 근데 투자는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면, 가처분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면 투자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시경제에서 얘기하는 수익률 또는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을 R이라고 보통 쓰고 I도 나중에 나오게 될 테지만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R이라고 쓰는 거는 Real Interest Rate 해서 실질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는 무엇의 함수다? 실질 이자율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명목 이자율 함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형을 지금 만들 때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명목 이자율하고 차이는 뭐냐?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율을 빼준 겁니다. 그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빠진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이자율이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5% 이자를 연유를 받기로 한 어떤 금융상품 또는 투자 기회가 있었다. 그럼 1년 뒤에 5%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물가 수준이 3% 올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얻은 수익 물가 수준이 올라가지고 빠진 부분을 차감하고 나면 2%의 수익만을 올린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실질 이자율의 함수로 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물 시장에서 얻는 이자율 이렇게 다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price of rental capital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R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명목 이자율,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투자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면 실질 이자율이 나오겠죠. 균형에서는. 근데 이제 그 정의를 각각 해보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질 이자율은 돈을 빌리거나 자본을 빌려올 때 기업 입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차입 비용 1년 동안 기계를 리스해 왔다고 하면 그 리스에 대한 비용 그것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C 플러스 I 플러스 G는 다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물 시장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니면 경제학을 처음 생각할 때 경제학은 돈에 대한 학문이야 이렇게 많이 제가 답을 듣는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요.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적인 정의가 따로 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경제학적 용어로 다르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되겠죠.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다, 노동임금이 될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아니면 자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얻었다, 소득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그거는 자본소득이 되겠네요. 그렇게 각각 우리가 다르게 용어로, 경제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화폐 단위로 측정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경제학 내에서 학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나 돈 벌었어. 한 달 동안 얼마 벌었어.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컨섬션, 인베스트먼트, government expenditure 다 돈의 가치로, 원화의 가치로 환산되어 있지만 소비라는 것 항목 하나, 투자라는 항목 하나,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라는 항목, 또 다른 항목으로 각각 분석해 보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투자에 따른 그 실질 이자율을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투자를 하는데 항상 우리 경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적으로 측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투자하지 않고 다른 데 돈을 썼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금이 달랐다, 높았다고 한다면 그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은 대신에 우리가 투자를 한 거니까.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기회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사후적으로는 투자와 저축이 같아지게 됩니다. 거시경제학적 균형에서는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축은 뭐냐? 투자는 뭐냐? 이렇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저축이 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축이라는 건 뭐냐? 저축이라는 건 오늘의 소비를 내일로 미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소비할 거를 미래로 미뤄놓은 거죠. 오늘 소비하고 싶은데 내가 현실의 만족감을 위해서 오늘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사지 않고 참아놓은 겁니다. 그거를 저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하지 않은 것, 내가 얻은 소득 중에,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하지 않은 것, 그게 저축이 되겠죠. 경제 전체로도 그게 저축입니다. 그렇다면 그 저축으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저축은 어떻게 된다고요? 투자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거시경제학적 균형점에 있다면 투자라는 건 뭐라고요? 오늘 소비하지 않고 내일로 미뤄둔 것, 미래 생산을 위해서 오늘 소비하지 않고 아껴둔 것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자율도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른 자산으로 투자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라면 좀 위험이 있더라도 좀 위험 자산에다가 점점 더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자율이 낮은 거,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고, 투자와 저축은 사실은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하는 거는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이 늘어나겠죠. 그럼 저축을 하는 대신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럼 투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사후적으로는 I와 S가 같아지지만 함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투자라는 거는 저축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음의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균형에서는 투자의 양, 저축의 양
R이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네, 그건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 함수를 그려본다면 수평축은 뭐다? 인베스트먼트. 그죠? 인베스트먼트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그 다음에 수직축은 뭐다? 그냥 투자의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R. R이 사실은 가격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 I의 수준을 결정하는 R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투자 함수를 그린다면 음의 함수니까 R과 I의 크기는 음의 함수니까 우하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겠네요. 투자 지출은 실질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실질 이자율이 높으면 우리가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소비를 안 하고 아껴가지고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근데 투자의 양은 투자하려는 실제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자율이 낮으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축해 놓는 것보다 어떤 투자 기회에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게 이윤이 더 남으니까, 이득이 더 남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는 R의 함수인데 음의 방향으로 함수다. R이 증가하면 투자 감소하고 R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한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하향하는 곡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R의 함수다. R에 대한 음의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출이죠. 정부 지출. G로 쓰고 있습니다. Government Spending 또는 Government Expenditure. 정부 지출. 그러면 이제 G라는 것도 사실은 공공 부분, 정부가 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죠. 우리가 생산을 해놓은, 우리 이 경제에서 생산해 놓은 걸 정부가 쓰는 거죠. 재화로 수요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형태로 수요를 하거나. 원래 이제 이전 지급,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자산을 떼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에 반대 급여 없이 반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 만약에 정부가 정부 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책상 100개를 샀다. 이거는 책상 100개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겠죠. 그 돈은 물론 텍스에서 왔습니다. 그 정부 지출의 크기 자체 펀드는 텍스에서 왔고 그걸 지출하는 건 G죠. 그게 G입니다. 정부 지출이죠. 근데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돈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정부에다가 뭔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지불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죠. 공무원들은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합니다. 자신들의 시간을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럼 그 정부 지출은 그건 정부 지출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이전 지출이라는 거는 보상 급여 없이 그냥 이전되는 거, 사회보장 뭐 관련된 거, 실업급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전 지출에 관련돼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G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총공급과 총수요 모형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바라볼 때 G나 T는 시장 자체에서 민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 자체, G와 T의 크기 자체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exogenous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다. 값이 얼마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볼 때도 G와 T는 어떤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I, G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봤고요. 특별히 어떤 함수다, 뭐 어디에 상관되는 함수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을 살펴본다면 다시 함수의 형태로 각각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C는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C 대신에 C y-t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는 R이죠.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I의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 형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연습 문제나 이런 각각의 응용을 살펴볼 때 제대로 된 모형을 살펴본다면 특별한 함수의 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풀 수 있고요. 정부 지출인 G는 뭐 외생적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G 바로 씁니다. 바가 쓰여져 있는 경우는 원래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일반적으로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이런 형식을 이용해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균형을 나중에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풀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기서 Y라는 건 어디서 주어졌느냐? 우리 부존자원 또는 생산 요소들을 통해서 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L과 K의 크기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데 그 Y가 소득이고 그 소득 중에 텍스를 지불하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되는데 그거를 컨섬션으로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중에 세이빙이 컨섬션하고 남아있는 세이빙 부분이 있는데 그 세이빙이 투자의 어떤 부분으로 흘러갈 거다. 투자의 부분으로 흘러가는데 그 투자라는 거는 R의 함수다. 실질 이자율의 균형은 거시경제에서 I와 S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S는 이자율이 커지면 저축이 늘어날 거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축을 하는 대신 투자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 상관관계에서 우리 균형 실질 이자율을 구해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이제 I는 R에 대한 함수다. 그 다음 G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C, I, G에 대한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이게 총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줄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함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개별적인 이해, 요게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또 우리 고민을 해볼 거고, 각각의 경우 또는 특별한 모형 이런 것 자체에서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결정이 되는지는 또 더 자세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